과태료 부분 261페이지네요. 자, 261페이지에 보면 행정질서벌 나옵니다. 행정질서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 부분이죠. 자, 그러면 과태료는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의 과태료. 여러분들 교재 보면 과태료를 각 파트별로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를 통째로 그냥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파트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0만 원 과태료 부분에서 보니까 부당 표시 광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부분, 제공자, 그 다음에 또 운영규정 위반, 운영 규정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수 교육과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요거는 두 사람 겁니다. 거래정보, 그 다음에 또 협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운영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에 위반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위반했을 때 위반, 이렇게 됩니다. 자, 500만 원 과태료가 좀 많죠? 일단 뭐 순서대로 머릿속에 한 번씩 그냥 굴려보고 넘어가요. 자, 이건 나중에 이제 파트별로도 한번 연습할 겁니다. 자, 봅시다. 부당 표시 광고. 이거는 개업공개사 거겠죠? 개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뭐 여러분들 교재도 있지만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어차피 공부했던 거니까 기억 한번 하고 보세요. 자, 일단 부당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해야 될 게 뭐 있었죠? 허위 매물 광고. 들어봤나요? 허위 매물 광고, 거짓 과장 광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허위 매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과장 광고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질서를 해치는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이제 이거와 연결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였었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였었어요? 여러분이 직방, 다방, 다음, 네이버 다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얘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게 부당 표시 광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부당 표시 광고 했는지 뭐 할 수 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랬죠. 들어보셨나요? 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개사의 부당 표시 광고 여부에 대해서 누굴 대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료적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조치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위반한다면 여기 두 가지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 위반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예. 답이 아주. 자, 다시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자, 이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 500만 원. 이건 아까 어디서 봤어요? 지정 취소 부분에서 봤죠. 나중에 같이 연결시킬 거야 아마. 자, 그다음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라고 했었죠. 이거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거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지금 500만 원 과태료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자,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봤어요.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정지였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다음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받는 거였죠?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누가 받아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 받으라 그랬죠? 2년마다 안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각각 500만 원 과태료. 개업공개사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가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 과태료. 그럼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기억하시는 분 있구나. 업무정지. 저번 주에 배웠던 업무정지.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그러면 자, 실적공시 위반. 이거는 뭐냐면 운영실적공시 위반이에요. 이건 누구 거?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인협회에서 운영실적. 운영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듣고서는 넘어가세요. 어차피 누구는 대답 잘하고 누구는 대답 못하고 뭐 그거 자꾸 위화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단지 똑같아져요. 자, 다시 한번. 다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다 똑같아지니까 괜히 대답 못한다고 위화감 느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민원 들어와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누구는 나는 대답 못하는데 옆에서 대답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 잘한다고 위화감 느낀다고 막 민원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위화감 느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넘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운영실적 공시는 매 회계년도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 실적 공시 하라 그랬죠? 요거 하면 안 하면 500만 원 드려요. 자, 그다음에 계산명령 위반. 누가 계산명령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공제돼서 고쳐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집예장애 개선명 이었었죠.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 바꿔라 뭐 이런 거 개선명 할 수 있다는 거 있었죠. 그거 개선명령 그거 위반한다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요것도 협회 거죠. 자, 요 세 가지는 모두 협회 거예요. 자, 공제규정 위반했거나 계산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랬을 때, 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임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죠? 징계할 수도 있고 해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징계 해임 요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500만 원 과태료 부분입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부당정보 운영확인 연수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임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과태료 보죠. 자, 일단 100만 원 과태료는 한번 써보고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5개 광고물이 있었어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명칭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광고와 관련된 부분 있죠. 광고부터 광고에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게시 의무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전 신고 관련 위반했을 때, 휴업 신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증반납, 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 봅시다. 요거는 또 두 글자. 5개 광고
명칭 개시, 5개 광고 명칭 개시, 이전 휴업, 보증 반납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자는 경우 5개 광고물 하면 뭐 있었어요? 벽면, 이용 간판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 이름 쓰라 그랬죠? 표기하라. 요거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거 안 하면 100만 원가 되려고요. 자, 광고에 성명 등 표기하라 그랬죠? 요건 좀 양이 많아요. 자, 광고시 기본적으로 표기할 게 뭐 있었어요? 성명, 소연 등. 한 번씩 공부해가지고 기억이 나시려는 우리네요. 자, 성명, 소연 등.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예. 자, 다시 한번.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표기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더 표기할 게 있었죠. 뭐 했었죠? 소면가 종거 했었죠. 소면가, 그 다음에 종거 이렇게 했었죠. 자,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그 다음에 또 거래 형태. 자, 다시 인터넷으로 요거는 기본적으로 표기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할 때는 여기에다가 성명, 소연 등 여기다가 요걸 더 플러스 시켜서 표기해줘야 돼요. 자, 뭐죠?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를 더 표기하라.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거면 층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죠? 제가 건축물은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할 때 광고시 표기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광고할 때 어떤 사항은 표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항은 표기하면 안 된다? 중개보조원. 그렇죠? 기억나시죠? 얘기하면 기억나면 돼요. 중개보조원 사항은 표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게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 이름이라든가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라든가 어쨌든 중개보조원 사항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요게 광고와 관련된 부분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이 가드려요. 그 다음에 명칭 위반. 자,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써라? 개업공개서는 어떤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쓰라 그랬죠? 요거 명칭 안 쓰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중에서 부칙은 어떤 명칭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명칭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두 가지.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안 썼거나 부칙개업공개사가 얘 자격증 없죠? 근데 부칙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그러면 100만 원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게시 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것에 걸어두라 그랬죠. 자, 등, 자, 수, 업, 등 이겠죠. 자, 5가지. 자, 보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자, 이때 등록증은 무슨 등록증이에요? 이 등록증 무슨 등록증? 일단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자, 이제 등록증 구분 좀 해줘야 돼요. 자, 개설 등록증과 자격증 이 두 가지는 뭐다? 원본입니다. 원본. 그 다음에 보수요일 편대표 업무보증 설정서 있었죠? 그리고 이 밑에 이것도 등록증이죠? 이 등록증 무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자, 그래서 등자, 수업 등 했었습니다. 이 5가지 하나라도 게시를 안 하면 100만 원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전 신고. 이전하면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예.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100만 원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자, 휴업을 하고자, 폐업을 하고자. 휴업하고자, 폐업하고자. 하고자 사전이죠. 그 다음에 업무 재개하고자, 기간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죠. 요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가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당사 쌍방에게 뭐라 그랬죠?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설명하고 4번 교보주라 그랬죠. 소재지 뭐 금액이라든가 이거 설명하고 복사본하면 교보주라 그랬습니다. 요거 양쪽 다 해줘야 돼요. 요거 위반한다면 100만 원 드려.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납 X예요. 뭐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과 등록증. 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줘야죠. 며칠 이내? 예, 7일 이내. 아까 했었죠? 7일 이내 반납하라 그랬죠? 자 어디다가? 교반 시도사에게. 자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예, 이것도 7일 이내. 등록한 전에 반납하라 그랬죠? 반납을 안 하면 100만 원가 들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263페이지 잠깐 보세요. 과태료 부과징수 보죠.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을 전부에 따라 부과징수를 하는데, 자, 부과징수권자를 잠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국장은 자 거래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요거는 누가 부과징수? 국장. 왜요? 자, 그거 관련되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한다? 국장이.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죠. 그거 누가 한다? 국장이. 그 다음에 협회. 누가 인간해줘요? 국장이. 자,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게 세 가지 있죠. 그래서 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니은에 보니까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거 연수교육 위반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위반납자. 자, 연수교육 위반, 자격증 위반납. 요거 부과징수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왜요? 자,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죠. 그럼 자격증 누구한테 반납해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누구 거? 누가 한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나머지는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이 한다고 생각하고, 자, 뭐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국장이 하는 거하고 시도지사가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은 거래정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협회 거.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것은 연수교육 관련 자격증 위반함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공인중개사법 끝나네요. 자, 이제 드디어 공인중개사법 끝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76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공법적 개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공법을 배우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그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공법적 개념이지만 요거는 거의 공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1월 달은 개괄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취득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크게 세 가지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그 다음 외국인 취득신고,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봅시다. 277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제 총칙 부분에 보면 법의 제정 목적 보겠습니다. 이 법은 맨 꼭대기 찾았어요? 이 법은 자,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뭐뭐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있고 외국인 취득 신고 있고 토지 거래 허가 있다 그랬죠? 신고하고 허가 있죠? 그래서 신고하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한다. 자, 나중에 이제 말장난 할 부분에서 나오는 문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바지. 자, 국민경제의 바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맞아, 처음에.
처음에 하면 너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가 어디였었어요? 맨 앞에. 처음이죠? 네, 맞아. 처음에. 맞아. 처음 하면 기억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과 같죠.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맨 뒤 끝에 보니까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하는 부분 나와요. 뒤지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볼 기회 있으니까. 자, 다시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는 국민경제 이바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제정 목적이면서 뭐 해도요?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제정 목적이기도 합니다.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십시오. 용어의 정의 조심해야 돼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어떻게 한다? 법률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러면 자, 부동산이란 뭘 얘기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자,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토지 또는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왜 제가 언급했을까요? 들어본 거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인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안 들어가고 뭐만? 토지하고 건축물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거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다가 뭐라고 써느냐면 분양권, 입주권 밑줄 쳐놓고 분양권과 그 다음에 입주권 이렇게 두 개 써놓으세요. 분양권은 뭔지 아시죠? 뭐 아파트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하면 팔 수 있는 거죠? 자, 입주권 하면 여러분들이 저 공법 어디까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죠? 아, 건축법 가고 있나요? 그러면 저기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셨죠? 예,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입주권이. 자, 거기에 보면 도정법상의 관리처분 인가로 인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뭐죠? 재개발, 자, 재개발과 그 다음에 또 재건축의 입주권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아시죠? 자, 내가 지금 아파트를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 대상이 되죠? 근데 이걸 헐고 새로운 아파트 짓죠? 이때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입주권이죠. 그래서 자, 분양권과 입주권 두 가지가 뭐가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로서 부동산 등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또 거래 당사자. 자, 이 법에서 거래 당사자면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매수인과 매도인 얘기한다. 자,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 당사자 하면 누구예요?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쌍방 다 거래 당사자, 거래하는 당사자 몽창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의 거래 당사자는 누구만 얘기한다? 매수인과 매도인만 얘기한다. 그리고 임대, 임차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임대, 임차인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의 임대, 임차인 포함이 안 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자, 그 맨 끝에 보니까 누구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예,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은 뒤에 나오지만 간단하게 여기 지금 이 교재는 여기 안 나오고요. 저쪽 외국인 부분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외국인 등 하면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들, 외국인 등에 해당돼요. 외국인이죠. 여러분들은 외국인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 수강생 중에서 외국인 가끔 있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도 있었고 실제 캐나다 사람은 저 서울 문정동에서 지금 부동산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하면요, 뭐 코 크고 시커멓고 누렇고 이런 사람만 외국인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있죠? 그 깜빡 외국인이라는 걸 그걸 빼버리고 중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지 않으면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국 법률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건 외국인이 있죠. 외국 회사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 일단 들으세요. 나중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저쪽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2분의 1 이상, 어떤 회사라든가 이럴 때 2분의 1 이상, 사원, 임원, 구성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법에서는 외국인 등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얼마 이상 있다면 2분의 1 이상 있다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위 말하면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실거래가 신고.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이 거래를 했는데 그 실제로 거래된 가격 있죠? 실제로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중계약, 네, 그것도 그렇지만, 자, 옛날에는, 자,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됩니다. 2005년도에 법 만들어가지고, 자, 옛날에 혹시 거래하신 분들, 이전에 거래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다운계약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운계약서 써요. 다운계약서를 그냥 관행상으로 다운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적당하게 쓴 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게 썼거나 그러면 이제 조사 들어오는데 그냥 몇십 년간, 한 5, 60년간 관행상으로 있었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쓴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어떻게 돼요? 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아 보자고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자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도한 지 실패했어요. 일단은 김영삼 대통령이 두 가지를 갖다가 시도했는데요. 하나는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여러분들 아시죠? 금융실명제 이게 그래도 그나마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예요.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실명제하고 이거였는데 이건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겠어요? 안 지키는 것보다는 있는 놈들이 맞아요. 예, 결국 가진 자가 반대하죠. 가진 자가 반대하면서 결국은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버려요. 그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넘어갔다가 결국 언제? 2006년도니까 어느 때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었어요. 실거래가 신고 이 제도 만들 때. 보수 신문에서는 아주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그 반대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밀어붙여가지고 일단은 성사시켜서 2006년도부터 이 제도가 일단 실시돼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요, 약 95% 정도는 거의 정착이 됐어요. 아직까지 고가 주택 있죠? 20억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조금 밑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지간한 주택은 다 이제 실거래가로 많이 정착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토지하고 상가가 좀 아직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밑으로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지금 거의 정착이 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거기 보니까 278페이지 보세요. 자,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은 뭐죠?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자, 이 공급계약을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분양계약이라고 쓰세요. 공급계약. 자, 거기 지금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 2번. 박스 2번. 자, 제1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 있죠? 그 밑에 박스에 1번 부동산의 매매계약 있죠? 그리고 2번 해놓고 택지개발 촉진법 쭉 나오죠? 그 옆에 이제 찾으셨네요. 자, 옆에 분양 공급계약 그걸 밑줄 쳐놓고 뭐라고 쓰시라? 분양계약을 쓰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양계약 처리할 때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말고 그냥 자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조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한다면 뭐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3번에 자 부동산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자,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분양권이라고 썼어요. 그걸 뭐라 한다? 분양권. 자, 그 다음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걸 뭐라 그랬죠? 입주권 했죠. 자, 이거를 입주권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게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매매계약.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뭐예요?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뭐라 그랬죠? 네, 분양계약. 그 다음에 또 분양권과 그 다음에 또 입주권. 자, 요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주라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그 대상을 받고요. 그러면 280페이지 넘어갑니다. 대상 봤으니까 280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됐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밑에 신고 기한 본문 한번 보세요. 제가 필요할 때는 법조문 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문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신고 기한 나오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하냐면 부동산, 자,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30일 이내. 그 꼭대기 하나 써놓으세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한꺼번에 그냥 거기서 보게. 원래 옆에져 있어요. 관할관청 있는데 자, 다시 뭐라고 쓰시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괄호쳐 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고관청.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 틀을 한번 잡아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자,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또 공급계약,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여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그 공간 있죠? 그 신고기한 공간에다가 자, 신고 X 이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거짓 신고 요거는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뒤에 나오지만 본문에다가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이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가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신고 의무자는 일단 간단하게 그 기선을 일단 간단하게 보죠. 거래 당사자 의무와 거래 당사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래당사자 의무는 누구 끼지 않고요. 누구 끼지 않았을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뭐 했을 때? 직거래하게 되면. 자, 직거래하면 여기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하는 거죠. 부동산 끼지 않고 직거래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매도인과 매수인. 자, 그럼 거래 당사자 의무라면 누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의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다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러면 이때 또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잠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밑에쯤에 그 내용 나오죠? 다만 하는 부분 찾았어요? 동그라미 이번에 있네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업 운영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 자, 이거 다 길죠? 그래서 세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 앞으로 이거를 국가 등이라고 그냥 표현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국가 등.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그럼 국가 등에게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국가 등에게 떠맡겨 놓을까요? 간단한 이유. 국가 등에게 맡겨놓으면 간단하고 편한 거. 그것도 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죠. 국가 등에게 만약에 맡겨두면 가격이라든가 거짓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아예 당사자 일반 국가 등이라면 자,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거래 당사자가 해줘야죠. 아까 뭐라 했어? 거래 당사자는 누구였죠?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면 결국은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했을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같이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이 국가 등이라면 공동신고가 아니고 국가 등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말을 안 하도록. 자, 근데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제가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법은 다 규제죠. 근데 국가 등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법 배우다 보면 어떤 규제들 탁 나오는데 다 뭐는 면제되냐면 국가 등은 다 면제돼요. 국가 등은 제한다, 국가 등 제한다, 다 제외입니다. 뭐 국가 지자체 제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큼은 면제가 아니고 뭐예요? 강화가 된 겁니다.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 주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 보죠. 자, 이제 거래 당사자 봤으니까 개업공개사 의무. 자, 이거는 누가 중개거래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하게 된다면 중개를 해준다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준다면 거래 당사자는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누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된다. 자, 당사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공동중개일 경우에는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공동중개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신고를 다 해줘야지만 됩니다. 2명 아니면 3명 다 해서 해줘야지만 돼요. 자, 요까지가 이제 신고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럼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습해놔야 돼요. 자, 한번 써보세요. 인계지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개 이렇게 하면 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공통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어요. 뭐죠?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이건 지급이래요. 지급일인데 지급일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자, 지급일인 지급일인데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는 게 조건기한, 개업, 공인중개사 있을 때 개업공개사.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자꾸 연습해놓은, 머릿속에 자꾸 연습해줘야 돼요. 자, 뭐죠? 다시, 뭐랬어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지급일이 좀 길죠? 일단 지급일이라고 버릴 때 우선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개업공개사 있을 때 개업공개사.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요거는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는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왜냐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절차면 개업공개사 상이겠죠. 얘는 개업공개사 끼지 않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있을 때만 개업공개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공통된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공통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세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요거는 그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옆에 빈 공간 있죠? 제목 여기다가 제가 칠판에 쓰는 거 2개 써놓으세요. 거래 당사자 땡땡 놓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앞으로 이제 이걸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자, 거래 당사, 법인이 뭐 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입니다.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당사자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자, 2가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이때 법인은 몽창 다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면 상법상 법인이건 비영리 법인이건 하여튼 법인자 들어갔다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법인은 거래 당사자는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거래 신고서에다가 첨부해서 거래 당사자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서식이 별도 있어요. 이걸 같이 첨부해 줘야 돼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근데 왜 법인에게 이렇게 강화를 시켰냐면 법인끼리 지네들끼리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시키는 경우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자기 거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인끼리 하면 그 세금이 저는 그 정확하게 그 세금 문제는 잘 모르지만 그 법인끼리 거래하면서 세금을 갖다가 완화시키거나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끼리 거래할 때 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박스에 보세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봅시다. 등기 현황, 당사 간의 관계가 거래 상대방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냥 한번 읽어 넘어갑니다. 자, 이게 어디에 기재되는 거? 자, 법인 현황, 그다음 등기 현황, 법인 등기 현황,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뭐 기재되는 거 있죠? 어디에 기재되는 거예요?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 이 안에 기재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 외에 그 밑줄 하나 쳐놓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밑줄 일단 쳐놓으세요. 당사자 중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 등. 아까 국가 등이 뭐였죠?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했죠?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자,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이죠? 그거는 일단은 뭐 한다? 제외한다. 자, 그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은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취득 목적,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매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취득 목적, 취득에 대한 필요한 자금 조달, 지급 방식, 그 다음에 이용 계획. 이용 계획이 뭐예요? 입주 계획. 요거 서식 같아요. 같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줄이면 간단하게 한번 뭐라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줄이면 뭐라고 쓴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을 줄이면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그 안에 뭐 법인 현황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별도로 2개를 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법인과 법인이 계약, 법인과 법인 사이 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인과 법인도 되고요. 법인과 개인도 돼요. 그럼 개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우리는 내본 적이 없는데요, 개인이? 법인만. 아, 법인. 법인이 자, 잠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됐죠? 예. 그러니까 법인만. 예. 자, 이렇게 해서 자금조 입주계획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에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지금 3번하고 있는 중이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상에 소재하는 주택 매수하는 경우 해놓고 국가 등 일단 제외한다 그랬죠? 위에도 국가 등 제외한다 그랬죠? 그리고 옆에 쓸 공간이 없으니까 밑에 살짝 써놓으세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거. 괄호 3번에도 요거 쓰세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그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제출하는 거겠어요? 매수인. 예, 그렇죠. 매수인이 제출하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 자금 조달이 뭐예요? 내가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다. 뭐 이거 뭐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입주 계획서 내가 사가지고 누가 입주해? 내가 직접 입주하겠다. 우리 친척이 입주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직접 입주하진 않으니까 이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서식이 있어요. 이용계획서가. 그래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그냥 통째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주택이라면 답니다. 여기 아파트도 거의 6억 원 넘어가지 않나요? 안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아, 나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보니까 6억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예. 네. 그 나주 같은 경우는 뭐 10억대 넘어가는 것도 많던데요. 나주 그 무슨 신도시 있죠? 예. 네. 그쪽에는 10억대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6억 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 써야 돼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쪽은 조정대상 아닌가요? 아니죠? 풀렸나요? 대가가 지금 풀렸어요. 자,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 다시 한번.
가격이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택 가격이 얼마 이상? 6억 원 이상이라면, 그리고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뭐를 제출하라?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박스에 한번 보세요.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뭐 그다음에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 시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입주 계획서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안에 걸 기억하지 말고 그냥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어느 경우에 제출하나요?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그 뭐라 했죠? 매수인이 누구면 법인이라면 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 그다음에 또 6억 원 이상 주택 매수할 때,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금액에 상관없이, 그럼 세 군데죠.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는 세 경우에 제출한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 절차 들어갑니다. 283페이지 좀 쉬었다 하시죠?